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할로윈에 일어난 잔인한 일들입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 박물학자님이랑 애중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에 일어난 잔인한 일들. 매년 10월 31일 할로윈의 밤이 찾아오면 아이들은 저마다 기괴한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트릭 올 트릿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 유쾌한 축제의 이면에는 영화보다 더 기이한 실제 사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캔디맨 살인사건, 아버지가 아들을 독살하다. 1974년 10월 31일 텍사스주 휴스턴 근교 디어파크에서 가장 충격적인 할로윈 사건이 발생했다. 8살 소년 티모시 오브라이언은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트릭 올 트릿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로널드 클라크 오브라이언은 아들에게 픽시 스틱스라는 가루 사탕을 건넸다. 티모시는 사탕을 먹자마자 쓴맛이 난다고 불평했고 아버지는 쿨 에이드를 가져다주며 씻어내라고 했다. 그러나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티모시는 구토를 시작했고 몸을 심하게 떨더니 결국 숨을 거두었다. 이게 픽시 스틱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다가 뭘 섞은 거야, 독을. 경찰 조사 결과 픽시 스틱스에는 치명적인 양의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로널드가 자신의 딸과 다른 3명의 아이들에게도 독이 든 사탕을 나눠줬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다른 아이들은 사탕을 먹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로널드가 10만 달러에 달하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할로윈 직전 몇 달 동안 자녀들에게 총 10만 달러 상당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그는 아들이 죽은 다음 날 아침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지급 절차를 문의하기까지 했다. 재판에서 로널드의 지인들은 그가 1973년 여름부터 청산가리에 대해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사람을 죽이는 데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봤다고 증언했다. 1975년 6월 3일 배심원단은 단 46분 만에 로널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71분 만에 사형을 선고했다. 로널드는 캔디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1984년 3월 31일 독극물 주사형으로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할로윈 사탕 검사가 미국 전역에서의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아, 사탕에 뭐가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거를 검사하는 계기가 이게 된 거네요. 그게 맞긴 하다. 왜냐하면 그 사탕 직접 만드는 집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사서 뭐 주는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서 준다 해도 거기다가 이 아버지처럼 뭘 섞어서 줄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돈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살해한, 그리고 살해하려 한 진짜 끔찍한 일이네요. 진짜 미친 사람이다. 핀이나 바늘 같은 거 넣어두는 테러도 있다? 사탕에? 사탕 안에 작은 막 바늘 같은 거 넣어놓고 그냥 먹게 한 다음에 아우씨 미친놈이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할로윈 장난이 죽음으로 목에 건 밧줄 사고입니다. 2013년 10월 켄터키주 루이빌의 16세 소년 조던 모를라는 할로윈 장식을 집 앞마당에 설치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 장난을 좋아하는 명량한 소년으로 ROTC 소총팀에 속해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병대에 입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도 여동생을 놀래켜주기 위해 나무에 걸어둔 장식용 올가미에 머리를 넣고 교수형을 당한 것처럼 연기를 했다. 여동생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 진저 로드리게스에게 오빠가 반응이 없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오빠가 또 장난치는 거겠지. 오늘 할로윈 장식하면서 계속 장난쳤잖아. 라며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보니 조던은 의식을 잃은 채 침을 흘리며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뇌에 20-30초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장기 부전이 발생했고 다음 날 월요일 오전 8시경 생명 유지 장치를 단 채 세상을 떠났다. 검시관은 이 사건을 사고사로 판정했다. 조던은 여동생을 놀래키려다가 올가미에서 미끄러지면서 실제로 목이 졸린 것이었다. 가족들은 처음에 또 장난인 줄 알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이 사고는 할로윈 장식, 특히 올가미나 교수형 모형 같은 장식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가 되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이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30초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거잖아요.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시 하고 빨리 갔으면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죄책감을 계속 안고 살아갈까봐 너무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너무 심한 장난, 목숨이 위험할 것 같은 장난은 확실히 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할로윈 때마다 이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후디니의 미스터리한 죽음입니다. 후디니인데요. 세계적인 마술사이자 탈출의 귀재 해리 후디니는 1926년 10월 31일 할로윈 밤 52세의 나이로 디트로이트에서 사망했다. 그의 죽음에는 기묘한 사건이 얽혀있다. 10월 22일 몬트리올에서 맥길 대학교 학생 조슬린 고든 화이트헤드가 후디니를 방문했다. 대화 중 후디니의 강인한 복부 근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화이트헤드는 그의 배가 정말로 강한 펀치를 견딜 수 있는지 물었다. 후디니가 다소 무관심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자 화이트헤드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후디니의 복부를 망치처럼 최소 4번 강타했다. 함께 있던 친구 잭 프라이스는 후디니는 당시 소파에 기대어 있었는데 화이트헤드가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후디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고 매 타격마다 움찔했었죠. 라고 회상했다. 후디니는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면 더 잘 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저녁, 후디니는 디트로이트로 가는 기차에 올랐고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의사는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즉시 입원을 권고했지만 10월 24일 계릭극장에서의 공연 티켓이 15,000달러어치나 팔린 상태였다. 후디니는 40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마지막 공연이 되더라도 하겠다라며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첫 번째 막이 끝난 후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공연을 마쳤다. 10월 25일 오후 후디니는 수술을 받았지만 충수가 이미 파열되어 복막염이 발생한 상태였다. 당시는 항생제가 발견되기 3년 전이었기에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후디니는 1926년 10월 31일 할로윈 오후 1시 26분 아내 베스의 품에서 너무 피곤하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의학계는 오늘날에도 화이트헤드의 펀치가 충수염을 직접 유발했는지 아니면 단지 시기적으로 겹친 우연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스터리와 탈출 마술로 명성을 떨쳤던 후디니는 생전에 죽은 뒤에라도 돌아와 아내에게 암호 메시지를 전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는 그가 초자연 현상을 폭로하는 데 평생을 바쳤던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후디니의 아내 베스는 남편 사후 매년 할로윈마다 영혼을 부르는 강령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남편의 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어떠한 신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936년 할로윈, 베스는 후디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남편이 내게나 그 누구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라고 공표하며 공식적으로 강령회를 중단했습니다. 비록 남편의 영혼과 접촉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후디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매년 할로윈에는 그의 추모 강령회가 열리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후디니가 묻힌 묘지에서는 할로윈마다 열성 팬들이 몰리면서 문제가 되자 할로윈 당일에는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후디니 이야기였는데요. 이 화이트헤드가 배를 그냥 예고도 안 하고 때렸다 그랬잖아. 그거 완전 사이코 아냐. 저는 그 배 근육이 왕자 있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진짜 세요? 하고 갑자기 때린 거 아냐. 완전 사이코야. 이거는 근데 이게 급성 충수염이 그것 때문에 생겼는지 아닌지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괘씸하다. 화이트헤드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미친 사람이네요. 자, 아무튼 후디니 이야기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채팅창에 왜냐하면 당시 차력사들이 배에 벽돌을 놔두고 망치로 치던 게 있어서 아마 후디니도 그렇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걸 겁니다. 그래도 벽돌 때리는 거는 이제 그 힘이 분산되고 하잖아요. 힘을 막 주고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힘 주고 맞아야 이게 버티지. 힘 안 주고 있으면 바로 장기에다가 대고 그냥 리버샷 갈기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진짜. 자, 그럼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트릭 오어 트릿 살인 피터 파비아노 사건입니다. 1957년 할로윈 밤 로스앤젤레스의 한 가정집에서 진짜 트릭 오어 트릿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터 파비아노는 아내와 함께 늦은 밤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미 사탕도 거의 동이나 더 이상 방문객이 없을 거라 생각하던 부부는 밤 11시 무렵 초인종 소리를 듣게 된다. 피터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장난꾸러기 아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문을 열었고 아내는 침실에 남아 있었다. 현관 앞에는 헝겊으로 된 마스크를 쓴 사람이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피터가 웃으며 이 시간에 트릭 오어 트릿은 좀 늦지 않았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마스크 쓴 방문객은 봉투 속에서 권총을 꺼내 피터의 가슴에 발포했다. 총성과 함께 피터는 쓰러졌고 놀란 아내가 뛰쳐나와 보니 남편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피터 파비아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범인은 트릭 오어 트릿 하는 척하며 접근한 여성 2명이었다. 그중 한 명인 조안 라벨은 피터의 아내 베티와 이전에 친분이 있었던 인물이었고 베티와 동성 연인 관계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베티가 남편과 화해하며 조안과 연을 끊자 이에 앙심을 품은 조안은 자신의 친구 골다인 파이저를 부추겨 피터를 살해하도록 계획했다. 파이저는 할로윈에 가면을 쓰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라벨의 계획에 따라 살인도구인 권총을 준비해 범행에 가담했다. 여기 올라온 사진은 왼쪽이 조안 라벨이고요. 오른쪽이 골다인 피저라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이걸 왜 해줘? 살인을 동참해주는 무정이 있다? 뭐야? 사건 발생 2주 후인 11월 12일 경찰은 조안 라벨을 체포했고 곧이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골다인 파이저가 경찰에 자수하여 모든 계획을 자백했다. 결국 질투가 부른 범죄였던 이 사건에서 두 여성은 2급 살인으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훗날 이 기묘한 이야기는 언론에서 트릭 오어 트릿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평온한 할로윈 밤 문을 연 친절한 가장이 참혹한 희생자가 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야, 그러면 피터는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 아내 전 여친이 와가지고 갑자기 본인을 죽인 거잖아. 참나. 아무튼 트릭 오어 트릿 사건, 피터 파비아노 사건 여기까지였고요. 안타깝네요. 채팅창에 남자가 좋은 사람이었나봐 동성애자인 아내가 그냥 살기로 한 거 보면 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사회 시선 때문에 결혼을 하긴 했겠죠? 원래 동성애자였는데 아니면 양성애자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 남편만 불쌍하게 됐네 이거.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주전쟁 방송 공황사태입니다. 잘생겼는데? 배우 같다 배우. 1938년 10월 30일 할로윈 전날 밤 23세의 오손 웰스는 CBS 라디오의 머큐리 극장에서 H.G. 웰스의 SF 소설 우주전쟁을 각색한 라디오 드라마를 방송했다. 이 방송은 실제 뉴스 속보 형식으로 제작되어 마치 화성인들이 뉴저지주 그로버스 밀에 착륙하여 미국을 침공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렸다. 약 1200만 명이 이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그중 12명 중 1명꼴로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믿었고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프로비던스 저널의 전화 교환 때는 학살과 파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울먹이는 히스테리컬한 여성들의 전화로 마비되었다. 전기회사 직원들은 도시가 적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모든 불을 꺼달라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 많은 청취자들이 방송 초반부에 이것은 픽션입니다 라는 고지를 듣지 못했거나 NBC의 인기 쇼인 체이스 앤 샘본 아워를 듣다가 음악 중간 광고 시간에 채널을 돌려 웰스의 서론을 놓쳤기 때문이었다. CBS 관계자들은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중의 반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송 중단 압력이 있었지만 계획대로 끝까지 진행했다. 다음날 아침 급히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웰스는 사과했고 나는 내가 전국적인 사건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징벌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지만 언론과 대중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FCC의 규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젊은 웰스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만들었고 그는 트릭스터이자 혁신적인 스토리텔러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방송 딱 돌리다가 틀었는데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주선이 지금 청와대를 습격했다고 합니다. 다들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어디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 진짜일 것 같긴 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송에서 저러면 무조건 믿지 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부러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걸로 그 사람들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유명해져야지 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채팅창에 트릭스터는 사기꾼, 악동 같은 걸로 로키가 대표적인 트릭스터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노홍철이 있죠. 근데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도 있을 듯? 내가 뭘 했어? 외계인 이때지. 으악! 쓰러진 사람?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뭐 없었던 것 같죠? 자, 사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 이번에 알아볼 것은 할로윈의 일상적 위험들입니다. 할로윈 때 어떤 사고로 이제 많이 입원을 하든가 병원에 가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볼 건데요. 매년 할로윈 시즌이 되면 미국의 응급실은 예측 가능한 부상자들로 붐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약 3,200명이 할로윈 관련 부상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으며 그중 약 1,400명이 어린이다. 놀랍게도 응급실 방문의 절반 이상인 55%가 호박 조각과 관련이 있다. 성인들은 호박의 단단한 겉껍질을 자르다가 칼이 미끄러지면서 봉합이 필요한 깊은 상처를 입는다. 아이들도 부적절한 순간에 호박 조각 안으로 손을 뻗다가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힘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넘어짐과 낙상으로 할로윈 관련 사고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고는 어린이들이 트릭 올 트릿을 하러 다니는 동안 자주 발생한다. 낯선 거리, 길게 늘어진 의상, 불충분한 조명 등이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장식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낙상 사고가 일어난다. 채팅창에 호박으로 저거 조각하는 거 생각보다 재밌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한국에서도 저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해보고 싶긴 합니다. 예. 저 미국 어학연수 때 기숙사 체험 프로그램 남들이 안 해서 혼자서 호박 램프 12개 만들었고 그게 기숙사 파티장 꾸미는데 다 쓰이더라고요. 혼자 다 한 거야 그거를? 그거 혀만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었겠다. 히히 할로윈 프로그램이네 재밌겠다 해서 갔는데 미국인들은 그냥 자기네들 집에서 드럭 파티 하는데 한국인 혼자 가가지고 호박 12개 만들어가지고 기숙사 꾸미고 고생하셨네요. 인종차별 아니에요? 왜 님만 깎음? 왜 동양인만 조각한 거야? 한국인은 호박 진짜 좋아하나봐. 수근수근.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늑대인간 조각 다 만들었다고요? 님 뭐예요? 미대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미국 무형문화재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더 작지만 여전히 심각한 부상은 위상화재 사고다. 2024년 10월 31일 뉴저지주 램버트빌에서 7살 소녀가 트릭 올 트릿을 하던 중 계단에 놓인 초 때문에 위상에 불이 붙어 1도 및 2도 화상을 입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다른 트릭 올 트리터의 아버지가 맨손으로 불을 꺼서 생명을 구했다. 영국에서는 2014년 TV 진행자 클라우디아 윙클먼의 8살 딸 마틸다가 마녀 이상을 입고 초 옆을 지나가다가 위상에 불이 붙어 심각한 화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교통사고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할로윈은 어린이 보행자들에게 1년 중 가장 위험한 날이라고 합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0월 31일에 54명의 18세 미만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이는 평소 하루 평균 16명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4세에서 8살 어린이들은 할로윈 밤에 평소보다 10배나 높은 사망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저녁 6시로 퇴근 시간과 일몰 시간이 겹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할로윈은 이제 촛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애들 할로윈 의상 보면 뭔가 합성수지 약간 옛날 겨울왕국 보면 드레스 나일론으로 된 드레스 막 이런 거 막 입고 다니잖아. 팔랑팔랑 거리는 거. 그거 그냥 불에 닿으면 바로 불 붙잖아. 그거 엄청 위험하네요.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LED 촛불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LED 촛불을 쓰겠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도 엄청 많을 거고 가면 쓰고 지나다니고 하면 앞 안 보이고 막 할로윈이니까 조명 세게 안 틀 거 아니야. 촛불 켜놓고 막 되게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긴 하겠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점점 개선이 되고 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박물학자님께서 준비해주신 할로윈 잔혹사, 할로윈에 일어난 잔인한 일들이었고요. 놀랍게도 다른 시청자분께서 할로윈에 얽힌 또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계속해서 할로윈에 일어난 잔인한 일들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날에는 어떤 일이 늘어난다. 2009년 10월 중순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리나 델 레이 바닷가 인근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은 이상한 풍경을 목격했다. 3층 발코니에 앉아있는 한 노인, 두 팔은 무릎 위에 얹혀있고 고개는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휴식을 취하는 듯한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자세는 무려 3일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그때는 마침 할로윈 시즌. 주민들은 그 노인을 장식물 혹은 공포 컨셉 인형이라고 생각했다. 요즘은 진짜 사람처럼 정교한 장식도 많으니까 누군가 발코니를 꾸며놓은 거겠지. 그렇게 사람들은 발코니를 스쳐 지나갔고 그것의 존재는 풍경의 일부로 남게 된다. 며칠 뒤 아래층 거주자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비릿하고 묘하게 단내가 섞인 악취가 위에서 흘러나왔던 것이었다. 악취의 원인을 찾아 발코니 쪽을 확인해 보니 발코니 난간 밑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혹시 위층에서 장식용 페인트라도 흘렸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쩐지 불길한 느낌에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해 발코니 문을 열었을 때 모두가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충격적인 발견. 그곳에는 75세의 남성 모스타파 마흐무드 자이드가 의자에 기대어 총상을 입은 채 사망해 있었다. 그는 이미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상태였고 머리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했다. 경찰은 주변 정황과 총기의 위치, 타는의 방향으로 미루어 살자로 추정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시신이 3일 동안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자이드의 죽음은 살자로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은 사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언론은 이 사건을 더 할로윈 발코니 바디 인시던트, 할로윈 발코니 시체 사건이라고 부르며 유령보다 무서운 건 눈앞의 현실을 장식처럼 흘려보내는 인간의 무관심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조차 연출로 착각할 수 있는 시대, 그건 단순히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무감각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 이야기, 할로윈 날에는 어떤 일이 늘어난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약간 그 서프라이즈 느낌 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약간 이 사건의 의의를 이렇게 내밀어주는 게 상당히 서프라이즈 같다. 재밌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서프라이즈처럼 좀 읽었고요. 이게 범죄가 숨겨질 수 있는 날인 거잖아, 할로윈이. 와, 진짜 리얼하다. 야, 저 시체 진짜 어디서 산 거지? 아마존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시체였던 거고, 만약에 그 범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들 착각을 할 테니까 할로윈 때는 확실히 그 범죄 당하기가 좋은 날이긴 하네요. 좀 무섭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로윈 때 방치된 시체 이야기였고요. 이거 그 써주신 분이 채팅창에 좀 계시는데 잘때님이 읽어주니까 역시 느낌이 사네요. 서프라이즈 느낌을 노리긴 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 느낌 좋다. 공영방송 같고 좋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할로윈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죽은 뒤에도 떠돌았던 강도 엘머 맥커디 이야기입니다. 그는 살아서 범죄자였고 죽어서는 60년 동안 전시물이었다. 1911년 10월 7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세이지 힐스 보안관과 무장한 패소가 한 오두막을 포위했다. 여기서 패소란 과거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보안관이 범죄자를 추적할 때 치안 유지를 위해 임시로 소집했던 민간인 집단, 즉 자경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안관과 무장한 패소가 한 오두막을 포위를 했는데 그 안에는 엘머 제이 맥커디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철도 강도와 은행 절도를 반복하던 소규모 범죄자이자 폭발물 전문가였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늘 실패한 강도로 불렸다. 그가 폭파시킨 금고는 항상 과도한 폭약 때문에 안에 돈이 전부 타버렸고 도주할 때마다 술에 취한 그는 방향을 잃곤 했다. 오늘도 강도질을 하다 돌아온 그날 새벽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맥커디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즉사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31살이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시신. 그의 시신은 근처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친척도 친구도 지인들 중에 누구도 그의 시신을 인수하러 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난감했다. 비용을 낼 사람도 없으니까 매장할 수도 없었다. 결국 장례식장은 엘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 전시용으로 세워두기로 했다. 그의 얼굴은 밀랍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방부액 덕분에 거의 인형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었다. 몇 년 뒤 한 서커스단이 찾아왔다. 우린 죽지 않는 강도를 쇼에 내보이고 싶소. 그 시신을 사겠소. 그렇게 맥커디의 시신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강도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순회 전시회와 박람회를 돌게 된다. 그의 시신은 유리관 속 무법자로 범죄 교육용 전시물로 때로는 서부국 세트의 장식물로 사용되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가 진짜 시신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나중에는 그를 밀랍 인형 또는 할로윈 소품으로만 여겼다. 그렇게 1976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오래된 놀이공원 더 파이크 유령의 집에서 TV 촬영팀이 ABC TV 시리즈 더 6 밀리언 달러 맨의 공포 장면을 찍고 있었다. 그들은 오래된 마네킹을 세트 일부로 사용하려다 왼팔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떨어진 팔에는 뼈와 근육 조직이 드러나 있었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마네킹의 단면을 보고 깜짝 놀란 그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 마네킹은 인형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시신, 바로 사라진 지 60년이 지난 엘머 맥커디의 시신이었다. 이게 그 시신인 거죠. 여기 띄워놓은 사진이. 유전자 감식과 기록 대조 끝에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오클라호마 주로 다시 옮겨졌다. 1977년 4월 22일 그는 비로소 무덤에 묻혔다. 다시는 파내지 못하도록 두꺼운 콘크리트 층 아래. 엘머 맥커디의 이야기는 지금도 종종 회자된다. 진짜 인간의 시신이 마네킹으로 오인된 유일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그의 생애는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의 시체는 죽은 뒤에 전설로 남았다. 여기까지였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멘트로 마무리되는 거 서프라이즈 같고 좋네요. 자, 이거 끔찍합니다. 진짜 밀랍으로 굳어지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얼핏 보면 모형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네킹으로 착각한 이유는 털들이 다 빠지고 밀랍화돼서 맨들맨들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만지고 갔을 거 아니야. 와, 진짜 같다. 진짜였음. 야,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이게 그 시신 방부 처리된 시신이 이리저리 구르다가 그게 진짜 시체라는 거가 까먹어진 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 중간에 그러니까 당근마켓 계속 하다가 한 미친 셀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하면서 이게 주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 거 아니야. 너무 악질인데? 그래도 죽고 나서 이렇게 전설로 남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무섭네요. 예. 자, 또 추가로 2가지 사건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마무리로 할로윈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본래 할로윈의 의식은 이계의 존재들로부터 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나 요괴가 인간의 모습을 빼앗지 못하도록 아이들에게 그들과 닮은 분장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숨긴 생존의 의식이었죠. 세월이 흐르며 그 의미는 빠르게 퇴색이 되었고 이제는 웃음과 축제, 분장과 사진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뿌리에는 여전히 하나의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 세상과 세상이 겹친다 라는 경고요. 할로윈의 기원은 이계의 존재들로부터 산자를 지키는 날이었지만 그 이계의 존재는 할로윈이 변질된 것처럼 이제는 초자연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면을 쓴 채 웃고 있는 현실의 괴물들이 축제의 소란과 웃음소리에 이끌려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의 이면은 유령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길 모퉁이의 그림자 속 환하게 웃는 가면 뒤 혹은 당신 옆자리에. 그러니 올해의 할로윈에 누군가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진짜 분장한 사람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사람의 얼굴을 쓰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 서프라이즈 감성 낭낭했네요. 자, 아무튼
할로윈의 기원까지도 좀 알아봤고 너무 좋았습니다. 할로윈, 한국에서는 원체 좀 할로윈 파티라든가 이런 문화가 많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없긴 하죠. 물론 몇 년 전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아무튼 이번 할로윈은 좀 안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축제 같은 거지만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문화고 재밌는 축제고 하니까. 여기까지가 할로윈에 일어난 잔인한 일들이었고요. 박물학자님과 애중님 자료 준비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